첫 번째가 소변 유기산 검사. 아마 제 유튜브도 어디 검색해 보시면 소변 유기산 검사의 전문가용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내용 가지고 할 겁니다. 아마 요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변보라고 해놓고 뭐 이렇게 비싸 이거 첫 번째 놀라시고 2주 뒤에 왔더니 도대체 이게 뭐지? 결과지가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데 의사도 힘들어하면서 설명하고 여러분도 힘들어하면서 듣는 그 소변 유기산이 어떤 원리인지 아마 한 30분 정도 이 강의를 들으면 아마 기능의학의 정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대사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좀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 그러니까 이제 남들에게 좋은 거 말고 나한테 내가 진짜 뭐가 부족한지를 알려면 우리가 영양평가 설문조사 한참 동안 설문하면은 하루 동안 먹은 음식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음식에 어떤 알려져 있는 영양소를 이제 유추해서 계산하는 것을 24시간 리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기억해서 그러면 전날 먹었던 거 아주 꼼꼼하게 쓰는 건데 문제는 그게 기억도 잘 안 나고 전날 먹은 그날이 어떤 일반적인 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 일주일 동안 먹었던 음식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요즘은 이제 음식 앱들이 있어서 식사 후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계산해 주는 것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평소에 내가 뭘 먹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설문 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같은 어떤 반조리 음식을 먹어도 그게 사실은 나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 검사예요. 비타민 B6, 비타민 D, 비타민 C 레벨.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좋아요. 왜냐면 지금 혈중 농도를 통해서 근데 혈액에서의 피 검사가 정말 내 몸속에서 필요한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을 대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비타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호르몬도 그렇고 특정 영양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칼슘 같은 것들 또는 나트륨 같은 어떤 필수 어떤 무기질들은 절대 혈액에서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부갑상선에서 이렇게 빼서 쓰기도 하고 뼈에서 빼서 쓰기도 하고 일정 농도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중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정말 결핍일까?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 또 한 가지 단점은 너무 비싸요. 하나하나 검사할 때마다 다 급여도 안 되고 비급여기 때문에 뭐 비타민 C 하는데 몇만 원 내고 근데 우리 무기주가 비타민 C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하려면 몇십만 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혈액에서 수은 검사라든지 하면 좋은데 너무 많은 영양소를 파악하기에는 어떤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모바일 미네랄 검사 우리가 미네랄 검사 대표적으로 혈액에서 어떤 항상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조직에서의 나의 상태를 보자라고 해서 다른 조직을 뗄 수가 없으니까 가장 쉽게 뗄 수 있는 조직이 머리카락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에 있는 주요 미네랄들의 어떤 분포를 보고서 단순히 중금속이나 그 미네랄의 부족 또는 과잉 어떤 중독을 알 수도 있지만 미네랄 비율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특정 기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 소변 유기산 검사 같은 경우는 소변에서 대사물을 가지고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는 또 두 가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5가지 보통 나한테 맞춤 영양이라고 하는 어떤 선정할 때 있어서 그 중에서 오늘 2가지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의학 검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발 중금속 미네랄, 유기산 검사, 푸드 항체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검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엄청 복잡한 표 하나 나왔습니다.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사. 체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하실 일도 없고요. 해서도 다 까먹으실 내용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몸에는 대사들이 뭐 TCA 에너지 만드는 대사부터 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이 이렇게 대사가 돼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드는 그런 대사물도 있고요. 신경 전달 물질, 디톡스라고 하는 간의 해독 장애, 그리고 디스바이오시스는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대사 문제 등등 해서 이렇게 대사들이 서로 막 이렇게 엉켜요. 이건 제가 일부만 보여준 겁니다.
자, 원 카본 메타볼리즘 들어봤을까요? 뭐 굳이 안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되게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 엽산 아시죠? 폴레이트라고 하는 엽산이 대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뭐 메틸화 또는 되게 유명한 유전자도 여기 포함되고요. 하여튼 이 엽산이 대사가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대사가 되고 유리아 사이클이라 그래서 어떤 요독과 관련된 그리고 메티오닌 사이클 같은 것 통해서 메틸레이션, 호모시스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건 알 필요는 없는데 이 대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대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대사가 뭐냐면 A에서 B, B에서 C 이런 식으로 물질들이 자꾸 이렇게 대사가 되면서 어떤 화학 반응들을 일으키면서 그 반응이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엔자임, 즉 효소예요. A에서 B로 넘길 때 단백질이 도와주는 것을 효소, 엔자임이라고 하는데요. 엔자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효소가 아주 유명한 효소들이 있어요. MTHFR 되게 유명한 효소고요. 이런 효소가 중요한데 이 엔자임의 액티비티, 엔자임의 활성도가 되게 중요해서 젊다는 것은 뭐죠? 이 엔자임이 젊다는 거예요. 근데 대사가 젊어야 되는데 왜 대사가 나이가 들면서 저 엔자임의 활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항노화 지표 중에 그런 대사 지표들이 있는 건데 근데 이것에 대사를 도와준다 해서 코팩터라는 표현을 써요. 코팩터 또는 코엔자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코팩터가 바이타민이고요. 코엔자임이 미네랄과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과 미네랄이 왜 몸을 좋게 하느냐? 바로 대사를 촉진시키는 코팩터 또는 코엔자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독소, 톡신이라는 것은 그 대사들을 방해시키는 거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다른 환경 물질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코팩터, 즉 누트리언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사를 좋아주는 비타민일 수도 있고 아미노산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소변 유기산 검사가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요. 사람마다 여기는 제가 다 써놓지 않았는데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이런 대사가 코팩터가 부족해요. 그래요. 특정 음식과 특정 미네랄과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서 특정 대사가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치, 예를 들면은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고 항상 그것만 먹어도 연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처럼 골고루 한 식탁을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공식품을 먹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음식은 풍부하지만 영양은 결핍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특정 대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음식의 패턴이 골고루 먹지 못하면서 상대적 결핍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태어날 때부터 그 효소가 좀 기능이 떨어진다. 이것을 변이라 그러고 이것을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결국은 어떤 대사를 좌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 음식과 관련해서 이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다루는 겁니다. 자, 이 그림 보면은 좀 더 대사가 뭔지를 좀 볼 수 있고 왜 소변에서 그런 검사를 하는 줄 알 수 있는데, 자, 그림 보시면 A에서 B, B에서 C로 넘어가는 게 보통 대사인데요. 중간중간에 넘기는 데 있어서 엔자임 1, 엔자임 2 신호등이 좋을 때 파란불일 때는 쭉쭉쭉 직진을 해요. 근데 나이가 들거나 특정 코팩터 코어 엔자임이 부족해서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유전자 변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신호등이 이렇게 빨간불로 돼가지고 노란불에서 빨간불이 진행이 되면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쪽으로 대사가 되지 않으면은 이 B라고 하는 대사물이 계속 체내에 쌓이죠. 쌓이던 채널은 95%는 소변으로 배설되고요. 나머지는 땀이나 뭐 다른 물질로 이제 배설되는데, 즉 이 쌓인 물질들이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변에서 그 대사물을 측정을 하면은 B에서 C로 넘어가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자임 2가 디피션시 부족하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디픽트가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이걸 도와주는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임이 바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맞춤 영양제를 찾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소변 유기산 검사 결과지 보면 이렇게 보통 보이는데요. 여기에 큰 5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에너지 대사,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신경 전달,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우리 항산화 할 때 그 산화 스트레스, 산화 손상과 관련된 지표들. 또 디톡스, 그래서 간의 해독과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장내 미생물 요즘 유명하죠. 장내 미생물은 물론 NGS 유전체로 보는 게 정답인데 예전에는 요 대사체 가지고 봤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세요. 이 5가지가 상품화되었고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보통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를 먹는 가장 큰 이유가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대사 에너지 대사와 관련해서만 잠깐 제가 언급을 할게요. 자, 에너지 대사 파트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화학기호 같은 영어로 시작되는 그런 여러 처음 들어보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아요. 락테이트 들어봤나요? 락테이트를 한국말로 하면 할 거예요. 젖산. 피곤할 때 뭐가 쌓인다는 표현을 쓰죠. 젖산이 쌓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 락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젖산이 쌓인다는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사가 안 되고 쌓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젖산이 쌓일 때 비타민 B, 피곤할 때 먹는 비타민 B가 락테이트 대사를 좋아하게 해주는 거가 어쨌든 그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지방 대사, 탄수화물 대사, 아까 제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대사가 돼서 어디 에너지 생성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대사물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비타민 B와 관련된 대사물들을 좀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소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영양제를 추천하고 나한테 부족한 영양제를 맞출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볼게요. 그래서 따라오시면 자, 이런 항목 아마 여러분들 유기산 검사 그 썸머리 페이지 말고 뒷페이지 보시면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지방산 대사에서 정상보다 벗어났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대사에서 좀 높은 데가 있어요. 에너지 생성과 관련해서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딱 보시면은 뭔가 빨갛게 나오고 하이라고 하면은 의사가 한숨 푹 쉬면서 설명해 주려고 하고 여러분도 뭔지 몰라도 나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시고 또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대사와 관련돼서 스토리텔링 하는지를 제가 좀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음식 중에 열량이 가장 높은 것은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생명과학 시간 아니죠 자연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열량이라는 게 뭐죠? 칼로리인데 음식 1g당 가장 높은 열량 그러면 뭡니까? 탄수화물은 4kcal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도 4kcal. 근데 자 여기서 질문 마치면은 이제 뭐 하나 주죠? 자 지방은 몇 킬로칼로리가 만들어질까요? 지방 1g다. 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추적해서 정답 맞추신 분을 그냥 숫자예요. 숫자 4보다는 많으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4부터 10 중에 하나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다려 볼게요. 쉬워요? 벌써 나왔어요 답이? 네, 9kcal. 우리 유정아 대표님도 전공이 이쪽 아니신데 자 전공 아니어도 맞힐 수 있는 지방이 가장 높은 열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되게 중요해요.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도 지방을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효율성이 높은 음식이니까. 근데 지방 대사 중에 이 아디페이트, 서브에레이트, 에티말로네이트 딱 3가지가 거의 모든 회사들에게 보는 지표들인데 이게 뭘까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카르니틴 인서피션시. 카르니틴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좀 어려운 얘기예요. 지방산이 대사가 돼서 미토콘드리아가 뭡니까? 각종 음식들이 대사가 되면 모이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자, 어려운 얘기 잠깐 할게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카르니틴이 충분하면은요, 지방산이 잘 결합돼서 대사가 잘 됩니다. 뭐 패티 애시드에서 패티 아실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쭉쭉쭉 나가는데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넘어와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잘 대사시켜야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에너지가 돼야지. 에너지가 안 되면 지방이 쌓여오면서 쓸데없는 체지방만 되겠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카르니틴이 몸속에서 부족해지면은요.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블럭이 생겨요. 그래서 블럭이 생기면서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베타 옥시데이션이 아니라 오메가 옥시데이션이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아디페이트와 서브에레이트라고 하는 원치 않는 부산물이 몸속에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쌓였다가 소변으로 나왔을 때 바로 이 부분이 아디페이트와 서브에레이트가 증가되는
형태로 소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소변에서 남들에 비해서 아디페이트와 서브에레이트가 증가됐을 때 어떤 영양소가 결핍된다고요? 카르니틴이 결핍된다. 카르니틴. 지금 카르니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카르니틴 들어보셨나요? 흔히 엘칸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엘칸 또는 카르니틴이 익숙할 거예요. 카르니틴은 전문 의약품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엘칸이라고 하는 그 씹어서 먹는 거 1g짜리 하루에 한 번 먹는 거고요. 하루 3번 먹는 방식으로 이렇게 삼키는 엘칸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기호에 맞게끔 하루에 1g 정도 엘칸을 먹거나 또는 우리나라는 이게 건식 시장에 자유롭지 않지만 직구 사이트 또는 해외 사이트에서는 엘카르니티 1000ml짜리를 영양제 형태로 전문 의사 처방 없이도 구할 수 있는 형태고 또는 간장약 중에 간 수치가 아주 높아져 있을 때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 중에 고덱스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카르니틴, 엘카르니틴 오로웨이트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계통의 약은 기본적으로 지방 대사를 좋게 해주다 보니까 첫 번째 어떤 기능이 있냐? 다이어트 효과. 지방이 쌓이지 않고 대사가 되니까 다이어트, 즉 지방을 대사를 촉진시키는, 그래서 뱃살, 그것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내장 지방을 좋게 해주는 항지방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는 역할은 카르니틴을 공급해가지고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면 뭐가 좋아집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지겠죠.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일종의 에너지 공장이면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에너지 원료가 되는 것들이에요. 에너지 원료가 되는 것을 이렇게 수송해 주는 것들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뭘 만듭니까? 첫 번째 에너지가 도움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미토콘드리아 한마디로 노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다는 얘기는 항노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치매, 기억력. 그래서 엘카르니틴의 그 전문의약품에 이렇게 이제 적응증은요 기억력 증가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엘카르니틴이 쓰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지방에 쓰면 두 번째 탄수화물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게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 잠깐 좀 어려운 기전인데요. 제가 여기 좀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탄수화물 하면은 떠오르는 당 뭐 많죠? 무슨 당 이러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포도당이 되는 글루코스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탄수화물이 즉 다당류가 이당류가 되고 이당류가 단당류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분해가 되는 것을 한마디로 탄수화물 대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당류인 피루베이트라고 하는 피루빅산에서 결국은 분해가 돼서 미토콘드리아로 가기 전에 직전에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엔자임이 1, 2, 3 제가 이제 이렇게 대사에 관여하는 엔자임, 효소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효소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뭡니까? 비타민 B예요. 자, 비타민 B1, 다이아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작용해요. 비타민 B, 그다음에 B2, 플라비닌이라는 것이 여기에 작용해요. B3, 니코티나마이드, 나이아신이라는 것이 여기에 작용해요. 비타민 1, 2, 3 그리고 비타민 B5가 판토테이게시드라는 건데 여기에 작용해요. 엔자임 3에. 그리고 중간에 알파 리포익산 들어보셨나요? 흔히 말하는 신데렐라 주사라고 하는 그 알파 리포익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작용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주사를 맞을 때 칵테일 주사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마이어스 칵테일, 비타민 C와 함께 그 다음 섞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죠? 비타민 B1, 2, 3, 5, 알파 리포익산. 이것을 독수리 오용제라고 해요. 1, 2, 3, 5 비타민, 그 다음에 여자 한 명 있어야 되니까 알파 리포익산. 이렇게 해서 4개의 비타민과 하나의 알파 리포익산이 뭡니까? 탄수화물 대사를 좋게 해요. 탄수화물 대사 좋게 한다는 것은 뭐죠? 뭘 목적이죠? 첫 번째는 탄수화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 에너지 대사를 좋게 해주는. 그래서 비타민 B를 먹으면 특히 1, 2, 3, 5를 먹으면은 뭐가 됩니까? 힘이 나죠. 바로 그것이 이 탄수화물 대사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는 피루베이트 좀 전에 얘기했어요. 피루베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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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루베이트, L 락테이트,
또 베타 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라고 하는 대사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증가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피루베이트 L-락테이트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바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비타민 B1235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탄수화물 대사의 지표로는 피루베이트와 락테이트가 있으며 이들이 해당 작용, 글라이코시스, 당을 녹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대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타민 1, 2, 3호가 즉 비타민 B가 부족하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 베타하이드록시부틸레이트라고 여기 6번째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케톤 바디예요. 케톤 바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환자들이 굶고 또 고생했을 때 증가되는, 소변에서 증가되는 것이 케톤 바디인데, 케톤 바디와 함께 여기서 봐요. 자, 피루베이트와 락테이트가 함께 증가됐을 경우는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 즉 리포익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핍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피루베이트만 증가되어 있을 때는, 그리고 뒤에 제가 얘기하는 비타민 B1, 2, 3와 관련된 또 지표가 또 있습니다. 피루베이트와 뒤에 있는 비타민 B와 관련된 지표가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비타민 B 컴플렉스가 필요합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타 하이드록시부틸레이트는 케톤 바디라 그래서 케톤체가 증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마 그 환자가 이미 저탄고지를 아주 엄격하게, 탄수화물이 너무 적게 먹었을 때도 증가가 되는 거고요. 또는 당뇨에 합병증으로 인한 케톤 바디가 증가되는 경우, 아니면 최근에 뭐 엄청 탈수 현상, 대표적인 것이 대장내시경 날 검사하면은 이게 증가가 돼요. 탈수가 되니까.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 수준의 어떤 다이어트를 하면은 또 케톤 바디가 증가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이 케톤 바디를 보여주는 것이 6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자, 다시요. 이 앞에 있는 탄수화물 대사 5번과 6번, 피루베이트와 락테이트가 모두 증가되거나 그러면은 알파 리포산이 결핍된 걸로 의심하고요. 피루베이트가 증가되는 경우는, 많은 증가하는 것은 비타민 B 1, 2, 3, 5가 또는 그런 어떤 B 컴플렉스가 결핍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락테이트, 앞서 락테이트만 증가되는 경우 있다 그랬죠. 이 경우는 코엔자임 Q10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베타 하이드록시부틸레이트가 증가되는 경우는 어떤 크롬 같은 어떤 당과 관련된 당을 안정화시켜주는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도, 또는 당뇨 환자 때 흔히 합병증 때 약을 쓰는 알파 리포익산을 처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타민 B1, 2, 3, 5, 코엔자임 Q10 또는 알파 리포익산, 또는 이것이 흔히 전문의약품에서는 치옥타시드라는 이름으로 손발 저림이 있는 당뇨 합병증 때 쓰는 약들을 쓰기도 해요. 자, 앞서 우리가 지방대사 또 탄수화물 대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류 들어올게요. 본 게임, 미토콘드리아 쪽을 볼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좀 전에 탄수화물과 지방과 아미노산이 쪼개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분해되면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고요. 이 아세틸코에이가 여러 단계의 그런 대사체, 이것을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TCA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이트레이트, 시스아코네이트, 아이소사이트레이트, 알파케토글루코네이트, 서시네이트, 풀마레이트, 말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어떤 대사체들로 계속 전환되면서, 전환될 때마다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총 한 번 돌 때 23개의 ATP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면서 에너지 공장인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공장을 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은 공장의 그 어떤 공산품을 만들 때 공산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 그것이 음식이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먹고 잘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무리 잘 먹어도 공장 회로가 너무 낡았어요. 타임벨트가 삐거덕거려요. 그러면은 A에서 B, B에서 C로 넘어가야 되는데 B에서 자꾸 타임벨트가 망가지면, B가 적체가 되면 전체 공장은 물건을 만드는데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공장이 낡으면 뭐가 문제가 되죠? 미토콘드리아가 낡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공장이 낡으면 쓸데없는, 그러니까 필요한 공산품을 만들지 못하고요. ATP, 에너지. 뭐가 문제가 되죠? 노폐물. 공장이 문제가 되면 오수가 문제가 되겠죠?
미토콘드리아가 만드는 노폐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산화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양면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할 때는 에너지를 만들지만 미토콘드리아가 노화가 되면은 산화스트레스, 즉 세포를 파괴시키는 또 산화의 노화의 주범이 되는 그런 산화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이 공장이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젊게 해주는 것이 에너지도 만들어주지만 이런 노폐물을 막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치료예요. 자, 여러분들 소변 유기산 검사하면은 7번부터 14번까지 제가 앞서 이렇게 TCA 사이클이라고 하면서 공장에 있는 각각 요소들을 읽었죠. 사이트레이트, 시스 아코네이트,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또 알파 케토글루코네이트, 서시네이트, 푸마레이트, 말레이트, 베타. 자, 전혀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결과지에 찍힌 그 데이터들인데요. 그 중에 7, 8, 9가 부족하면은 내 몸속에 이 7, 8, 9가 부족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증상 중에 만성 피로 말고요. 영어로 브레인 폭 뭐죠? 머리가 안개 속에 쌓인다. 왜 안개 속에 쌓인다는 느낌? 뭐 두통과 다른 개념이죠. 머리가 지끈지끈한다. 옛날 같지 않고 기억력이 잘 안 난다. 뭔가 이렇게 피곤하다. 이런 뇌 피곤을 호소하는데 브레인 폭이라는데 그게 바로 과도한 암모니아 축적에 의해서 이 증상이 브레인 폭이 생기는 건데 이 7, 8, 9가 증가되면은 암모니아 상승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간 해독 지표에 오로웨이트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동시에 증가되면은 틀림없이 암모니아 증가로 브레인 폭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변유기산 검사 보고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어떻게 알았냐? 저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럼 치료는 암모니아를 낮추는 치료는 L-아르기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했죠? increased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증가됐을 때 유리아 사이클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장내 미생물도 암모니아를 증가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암모니아 독성은 이 TCA 사이클의 문제, 특히 저 앞에 세 가지의 문제 또는 장내 미생물로 증가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뒤쪽에 있는 11, 12, 13 서시네이트, 푸마레이트, 말레이트, 베타하이드로시 메틸글루테네이트는 이런 미토콘드리아에서 코엔자임 큐텐과 관련된 대사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부족하면은 내 몸속에 코엔자임 큐텐이 필요하고 건강한 코엔자임 큐텐 수치는 미토콘드리아 대사 기능을 향상시키므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됐을 때는 코엔자임 큐텐의 결핍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보충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고지혈증, 그 중에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고지혈증 약의 대표적인 약들이 스타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이 스타틴을 먹는 가장 대표적인 항노화에도 도움이 돼서 의사들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호해서 먹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에 이득을 기대하면서 먹는데 환자 중 특히 기능의학 환자들이 호소하시는 것 중에 내가 고지혈증 약을 먹었더니 온몸이 아프고 그때부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온갖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지혈증 약의 어떤 스타틴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잘 관심을 안 가질 경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그 약을 못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무슨 기전이냐? 콜레스테롤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과 코엔자임 큐텐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이 고지혈증 약 A라고 하는 것은 이 콜레스테롤 낮추기 위해서 HMG 하이드로시 메틸 글루타레이트라고 하는 저것을 블럭시키는 약인데 흔히 말해서 HMG 코에이 리덕타제 이니비터라고 하는 좀 다소 긴 HMG라고 하는 대사를 막아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데 문제는 막다 보니까 코엔자임 큐텐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코엔자임 큐텐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코팩터들인데 그게 빠지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이오패시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스타틴 먹고서 통증이 있거나 피곤하면 뭘 보충합니까? 코엔자임 큐텐을 아주 강하게 100ml 이상을 준다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에요. 자, 짧게 얘기했지만 중간에 제가 넘어갔지만 비타민 B 얘기도 10번의 알파 케토글루코네이트는 비타민 B고요. 그래서 내가 피곤할 때 뭘 먹느냐, 미토콘드리아 어떻게 부스터 시킬 것인가, 어떤 경우는 아르기닌, 어떤 경우는 코엔자임 큐텐, 어떤 경우는 마그네슘, 어떤 경우는 비타민 B.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내 대사와 관련해서 처방하는 거니까. 남들 좋은 거 말고요. 나한테 좋은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소변 유기산 검사예요. 자, 우리가 지방 얘기했고요. 탄수화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본체를 얘기했으면 하나 빠진 거 있어요. 단백질,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 얘기 잠깐 할 텐데 아미노산은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중에 필수 아미노산 12가지 중에서 브랜치 아미노산 가장 대표적인 아미노산을 우리가 세 가지 발린, 루이신, 아이소루이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으면 대사가 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이것이 각각 발리는 또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대사체 얘기가 알파 케토 아이소발레이트. 자, 알파 케토 계속 나옵니다. 루이신, 알파 케토 아이소 카포네이트. 아이소루이신, 알파 케토 베타 메틸 발음도 힘들어요. 발레이트. 이런 대사물들이 이게 나온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 15, 16, 17이 바로 그 얘기예요. 비타민 B와 관련된 대사에 갑자기 아미노산과 관련된 대사 지표인 요 세 가지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이것이 대사가 이 다음에 이 대사체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근데 넘길 때 도와주는 것이 다시 나옵니다. 무슨 얘기? 독수리 오용제. 비타민 B1, 1, B2, B3, B5, 그 다음에 알파리포이క్ 애시드, 알파리포이크 애시드, 산. 요 다섯 가지가 도와주는데 이게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대사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15, 16, 17이 다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소변유기산 검사에서 15, 16, 17이 증가되면은 독수리 오용제를 기억하시고 그때 처방하는 것이 마이어스 칵테일 또는 비타민 B1, 2, 3호가 들어있는 B컴플렉스나 알파리포산을 쓰는 거예요. 자, 18, 19는 또 뭘까요? 잔툴레이트, 비타민. 자, 그 전에 잠깐 제가 비타민 B가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자, 제가 한번 좀 볼게요. 비타민 B1, 티아민,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B3, 나이아신, 자, B5, 판토테산, 판토테이크 애시드라고 해요. 판토테산 1, 2, 3, 5가 에너지와 관련된 거예요. 비타민 B6, 비타민 9, 비타민 12는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비타민 B 컴플렉스여도 1, 2, 3, 5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이것을 내가 탄수화물 대사와 관련된 또는 아미노산 대사와 관련된 최대한 에너지를 최대치시키겠다. 의지예요. 그리고 비타민 6번, 9번, 12번은 세포의 안정화예요. 이게 부족하면은요, 특별히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세포는요, 이 세포가 변형이 되면 암이 생기죠. 그래서 비타민 6, 9, 12는 제가 언제 한번 강의했는데 후성유전학에서 핵심적인 기전인 메틸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면 암이 생기기도 하고요. 치매가 생기기도 하고 세포 레벨을 넘어서 그 안쪽에 있는 유전자의 펑션이 망가지기 때문에 6, 9, 12가 문제가 되면은 유전자의 기능이 망가지면서 암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겨요. 되게 중요한 팩터고 대표적으로 엽산과 같은 비타민 B9를 엽산이라는데 이것이 부족하면은 그 다음 세대까지 임신 중에 부족하면 기형까지 생길 정도로 세포 형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증상 중에는 손저림, 발저림, 기억력 저하 이런 것과 관련이 돼요. 또는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조혈모세포와 관련돼서 빈혈과도 관련돼요. 이제 그런 어떤 포지션이 좀 달라요. 그래서 비타민 B라고 다 같은 에너지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1, 2, 3, 5 그다음에 알파리포산이 에너지 6, 9, 12는 조금 조혈모세포, 세포 레벨 더 밑단의 DNA 레벨까지 가는 거고요. 하나 남았죠? 비타민 B7. 비타민 B7을 우리가 비온틴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머리카락의 힘 또는 어떤 손가락 또는 피부 거친 거 이런 어떤 각질과 관련된 어떤 그런 세포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미용과 관련된 그런 이슈 때 비타민 B7을 많이 써요. 다시요. 비타민 B1, 2, 3번과 알포리포이산을 잠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15, 16, 17은 각각 아미노산의 대사체고요. 이것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그 다음으로 넘겨주는 비타민 B1, 2, 3, 5 알파리포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이런 브랜치드 아미노 우리가 힘을 만들 때 가장 쓰는 근육의 풍부한 저것이 부족하니까 근육도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 먹는 것이 비타민 B를 먹으라. 그리고 18번은 제가 언급 안 했는데 잔툴레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비타민 B6의 부족을 의미해요. 나중에 한번 언급할게요. 18번은. 그리고 비타민 잔툴레이트 18번은 어쨌든 비타민 B6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9번은 베타 하이드록시 아이소발레이트 또 어려운 얘기 하나 나왔네요.
이것은 아미노산 대사의 어떤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비타민 B7이 조효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표 중에 19번은 비타민 B7, 비온틴이 부족할 때 이 대사체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0번 글루탈릭 애시드는 제가 준비 안 했다. 이게 뭐지? 자,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숙제예요. 비타민 B7 얘기 저기 좀 더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엽산 중요해요. 그 메틸레이션 팩터라고 코팩터라고 해서 그 다음 좀 자그맣게 있는 이 두 지표, 메틸 말로네이트 또 발음하기 어렵다. 포미노 글루타이트. 전 보통 피글로라는데. 자, 히스티딘이 글루타믹 애시드라고 하는 어떤 아미노산끼리 이제 대사체인데요. 이때 중간 대사물이 이 피글로라고 하는 이 아미노 히스티딘의 대사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글루타메트는 혹시 들어봤나요? 장에 있어서 장벽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치료에 있어서 글루타믹 주사는 되게 중요한 주사거든요. 어쨌든 이때 폴레이트가 바로 이 피글루로 넘어와서 글루타믹 애시드로 가져야 돼서 엽산 중 비타민 B9 엽산이 있어야지 장도 건강해지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것이 안 되면은 피글루가 증가되면서 수치가 증가될 때는 뭐의 결핍? 엽산의 결핍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비타민 B9. 자, 이런 식으로 비타민 B12는 메틸말로네이트는 비타민 12 결핍 시 비타민 B12가 결핍되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위를 절제하면은요. 위를 크게 절제하면은 제주눔이 한국말로 공장에서 공장인지 회장인지 잘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제주눔이라는 곳에서 비타민 12가 흡수가 되는데 비타민 B12 흡수되는 그 제주눔, 그 공장인지 회장인지 그것이 없어지면은 흡수가 안 되니까 몸속에서 결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 비타민 B12를 따로 먹는 게 그것 때문인데, 근데 흡수가 안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빈혈이 생겨요. 빈혈. 그래서 비타민 B12는요. 빈혈 중에 이 메틸말로네이트가 증가되면은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아네미아. 그러니까 초기에는 저 메틸말로네이트가 증가되고요. 그것을 방치해서 비타민 B12가 계속 부족하면은 중간중간에 결과적으로는 철분 빈혈이 아니라 비타민 B12에 의해서 이 헤모글로빈이 커진 그러니까 크기는 큰데 빈혈 생기는 그런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해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지표를 알라는 게 이게 아니라 소변 유기산 검사하면 아주 핀포인트로 내가 비타민 B6가 또는 B7이 B12가 비타민 B1, 2, 3호가 이런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약이에요.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는 어떻게 하느냐? 탄수화물은요, 요 두 지표는 부족할 때는 카르니틴, 그리고 에티말로네이트가 부족할 때는 케톤바디가 증가됐으니까 원인 제거. 탄수화물 너무 안 먹지 말고 적절하게 굶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나친 저탄고지 하지 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탄수화물 대표 중에 피루베이트와 락테이트가 동시에 증가할 때는 알파 리포산이 필요하고 피루베이트만 증가될 때는 비타민 B1, 2, 3호가 필요하고 락테이트가 증가될 때는 코엔자임 Q10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증가될 때마다 락테이트가 증가되면 코엔자임 Q10, 피루베이트가 증가됐을 때는 비타민 독수리 오양제 1, 2, 3호 알파 리포산 그리고 위에 게 증가되면 카르니틴. 이해되셨죠? 이렇게 처방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하셨죠? 네. 무대 가야겠어요. 그동안 소변 유기산 검사 강의가 없었나? 이렇게까지는 투머치 인포메이션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여기 뭐냐 하실 텐데 오늘 여기 좀 특별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곳이라서 제가 약간 좀 박제시켜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자세히 하는 거예요. 자, 말레이트, 하이드로시, 메틸레이트. 여러분들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 끝내놓으면 저한테 또 엄청 질문하시겠네요. 코엔자임 Q10 이런 식으로 공식화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요약 비타민 B 대사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비타민 B는요. 앞에 세 개는 비타민 B 1, 2, 3, 5 알파 리포산. 자, 중간에 잔툴레이트가 하면 비타민 B6. 그리고 베타 하이드로시 아이소발레이트 비타민 B7 비온틴. 그리고 메틸말로네이트 비타민 B12 그리고 마지막 피글루는 엽산 비타민 B9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혈액 검사 하나하나 다 할 필요 없이 소변유기산 몇 종이죠? 이게 34종인가요? 한꺼번에 아니요 54종인가 그런 것 같은데 한꺼번에 검사하면은 훨씬 비용이 대비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